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이 공부를 진행하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1단계의 88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목적어의 의미가 담긴 속격이긴 한데요.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죠? 생각을 해보면 저번 시간에 사실 다 말을 해버렸어요. 다만 이제 예문을 좀 보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속격이에요. 뭐 속격 그냥 단순하게 번역하면 뭐예요? 뭐뭐으잖아요. 그런데 이 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세밀한 좀 뉘앙스를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뉘앙스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얘가 약간 주어의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 이제 목적어의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주어랑 목적어가 반대되기 때문에 사람을 약간 헷갈리게 하는 면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추상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항상 속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명사가 두 개가 있어요. 명사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명사가 있어요. 이 상황이에요. 근데 명사 중에 하나가 속격으로 쓰여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속격으로 쓰인 이 명사가 수식적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 속격으로 쓰인 명사가 무엇일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또 다른 명사를 잠깐 봐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명사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사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박기영 이거 뭐예요? 명사예요. 물론 이제 이 명사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죠. 가방 이거 뭐예요? 사물이죠.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될 수가 있냐? 달리기 이거 뭐예요? 이거는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사는 맞는데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될 수가 있냐면 통치자 한마디로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 통치자라는 그 명사는 엄밀하게 말해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죠. 하지만 이 통치자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통치하는 사람이죠. 통치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암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동사, 동작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 명시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제 통치하다라는 그 느낌을 불러일으켜요, 우리한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명사가 이 두 가지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속격으로 써놓은 명사 있죠? 지금 명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속격으로 쓰여진 명사가 이 또 다른 명사에 암시되어 있는 그 동사적인 동작, 그거에 목적어가 될 수 있어요. 객체가 될 수 있어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수식적 위치여야 돼요. 한마디로 무슨 소리예요? 이 또 다른 명사에서 암시되어 있는 그 동작을 받아요. 받는 것이 돼요.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못 알아먹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어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어 뭘로 할까? 한국인은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명사는 일단 그냥 또 다른 명사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한국인의 의가 뭐예요? 속격이잖아요. 그렇죠? 얘를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속격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냐? 물론 이제 그냥 한국인의 대통령 이렇게 해석을 해도 맞아요.
그렇게 해도 맞는데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보자는 거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낱말은 뭔가 통치의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명사가 뭘 암시하고 있냐면 통치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동사를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한국인의 속격으로 쓰여진 한국인이라는 명사가 이 동사의 목적어가 돼요. 대상이 돼요. 객체가 돼요. 이 동사의 동작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한국인을 통치하다. 대통령이 한국인을 다스리다.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예요? 목적어죠. 객체죠. 대상이죠. 지금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동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어의 의미가 담긴 속격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명사가 두 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명사가 이제 속격으로 쓰여진 명사가 하나가 있고요. 그냥 뭐 뭘로 쓰여졌던 간에 또 다른 명사가 하나 더 있어요. 두 개의 명사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명사에 의해서 암시된 어떤 동사스러운 의미의 동작이 있어요. 근데 그 동사스러운, 그러니까 이제 그 명사 자체가 굉장히 동사스러운 의미를 암시해주는 그런 명사예요. 근데 걔가 암시하고 있는 동작을 받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동작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동작을 받는 사물일 수도 있죠. 하여간 걔를 속격으로 써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목적어의 의미가 담긴 속격이다. 목적어라고 해도 되고 대상이라고 해도 되고 객체라고 해도 돼요. 하여튼 이 속격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당연히 이제 속격이어야겠죠. 그리고 수식적 위치에 놓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준수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요? 주어의 의미가 담긴 속격을 배웠어요. 오늘은 뭐 배웠어요? 목적어의 의미가 담긴 속격을 배웠어요. 두 개를 봐보세요. 주어의 의미가 담긴 속격은 일단 형태가 속격이고 위치가 수식적 위치예요. 목적어의 의미가 담긴 속격은 형태가 속격이고 위치가 수식적 위치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약간 굉장히 혼란스럽죠? 지금 이 두 가지 조건은 일치해요. 근데 얘가 동작은 수행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어 어쩌고죠? 주어, 주체, 뭐 수행자, 뭐 그런 거죠. 근데 얘가 동작은 수용자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동작을 받는 거죠.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정답은 맥락이다. 그러니까 앞뒤 맥락, 문맥을 보고 여러분들이 때려 맞춰야 된다. 결론은 그게 됩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오늘 배운 거는 이제 목적어의 의미가 담긴 속격이니까 그 맥락과 문맥에 따라서 이제 동작을 이제 동사적인 동작, 동사적인 상태를 받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속격으로 쓰인 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속격으로 쓰인 애가 그 동작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요. 뭐인지는 이제 봐야 알겠어요. 근데 항상 강조를 해야 되는 거는 또 다른 명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명사가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 동사스러운 동작을, 그 동사스러운 의미의 그 동작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주의를 하면 괜찮습니다. 그럼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왜냐? 뭐뭐으라고 번역하면 어때요? 해결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끝이에요. 이럴 수가. 진짜 그런가? 라고 생각해서 한번 보면은 실제로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음, 노벨상.
수상자. 이렇게 쓰면 뭐예요? 바로 우리 위대하신 한강 작가님이시죠. 어쨌든 그럼 이제 이 노벨상은 뭐예요? 수상하다라는 그 동사가 암시되고 있죠. 왜냐하면 수상자라는 그 단어에서 수상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암시되고 있어요. 수상하다. 근데 이 문장을 풀어보면은 누군가가 이제 이 누군가가 바로 수상자겠죠? 누군가가 노벨상을 수상하다라는 문장으로 이제 풀어쓸 수가 있고 얘가 목적어죠. 근데 이거 그냥 어떻게 번역해도 돼요? 으라고 번역하면 끝나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속격을 뭐라고 번역해 왔어요? 으라고 번역해 왔어요. 그럼 이거 알 필요 있어요? 알 필요 없죠? 이게 지금 이제 대참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으로 때려 맞추는데 일가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났네? 아, 그럼 이걸 왜 배우냐? 아, 물론 이제 배우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가끔씩 그 어감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냥 으로 해버리면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번역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뭐에 대한 이라고 번역을 해줘도 뭔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노벨상에 대한 수상자 말 되죠? 그쵸?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의 수상자 이래도 되지만 노벨상에 대한 수상자라고 해도 그럴듯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누가 이제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난 나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살인마 잭이 있어요. 살인마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지금 이제 19세기 영국이고 살인마 잭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상황이죠. 그럼 이제 살인마에 대한 공포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살인마의 공포감 이렇게 딱 적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 좀 어감이 이상해요. 왜 어감이 이상하냐면 으라는 게 주어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목적어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살인마가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건지 살인마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약간 한국어로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써주려면 살인마에 대한 공포감 이렇게 써주면 완벽하게 해결이 되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열심히 말을 했으니까 예문을 좀 많이 볼게요. 오늘은. 왜냐하면 맥락 때문에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호, 톤, 태온, 포보스 하면은 이거 뭐예요? 물론 이제 톤, 태온 이제 신드르죠. 신드르. 그리고 이게 지금 속격으로 쓰여 있죠. 속격이고 심지어 위치가 어디예요? 관사 바로 다음이잖아요. 관사 바로 다음에 있으면 수식적 위치예요. 수식적 위치, 뭐 한정적 위치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문제가 되겠네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포보스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드르 두려움 하면은 아 이게 약간 느낌이 이상할 수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열심히 막 신들이 얼마나 악랄한 인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제우스라는 신이 있었대. 제우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번개를 쏘는 거야. 그리고 제우스라는 사람이 그냥 멀쩡히 잘 살고 있었는데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늙어 죽어. 이러니까 사람이 늙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제우스라는 신이 막 지나가는 그 사람 납치해가지고 너 이제부터 내 노예야. 너 이제부터 내 발 닦게 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문맥에서는 제우스는 어떤 존재예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이렇게 이제 문맥이 정해지고 나서 딱 이 어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톤테온 이거 속격이잖아 하고 냅다 신드르 두려움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여러분이. 그러면은 느낌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신들의 두려움 하면은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어감이 좀 어색하게 느껴져서 마치 신들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 경우에는
목적어의 의미가 담긴 속격이기 때문에 신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읽어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신들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죠. 왜냐하면은 이 두려움이라는 동사가 아니, 동사는 아니고 이제 명사인데 이게 이제 이거 자체는 이제 명사가 맞는데 이 명사가 일종의 동사적인 상태를 암시해주고 있어요. 무슨 상태냐? 두려워하다라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문장을 풀어보면은 누군가가 신들을 두려워하다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얘가 지금 신들이라는 게 이제 지금 목적어의 의미, 객체의 의미, 대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경우인 거예요. 아, 물론 이제 이게 문맥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악마들도 있었어. 그리고 악마들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그래서 막 신들을 잡아 죽여.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신들이 악마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거죠. 이 경우에는 주어의 의미가 담긴 속격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맥에 따라서 알아서 맞춰야 돼요. 다른 예문을 보겠습니다. 해, 톤, 아이곤, 티시아. 해톤, 아이곤, 티시아 하면은 이제 일단 딱 봐도 속격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염소잖아요. 염소들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해야겠죠. 염소들의 그리고 이제 해 티시아가 이제 제사잖아요. 제사.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염소들의 제사. 이게 뭘까? 약간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문맥이 이런 문맥인 거예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아 오늘따라 농사가 잘 안 된 거야. 농사가 안 돼가지고 농사가 망했어. 왜 농사가 망했냐 보니까 신들이 우리한테 비를 내려줘야지 농사가 잘 되겠죠. 근데 신들이 삐졌어. 신들이 삐져가지고 농사가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신들한테 욕을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막 동물을 잡아 죽이면서 신이시여 제발 비를 내려주소서. 나에게 비를 내려주소서. 내가 농사가 잘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비가 내릴 때까지 제사를 지내겠죠. 인디언 기우제 마냥. 그럼 그 경우에는 이제 염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염소예요. 염소를 이제 사람들이 시깡 하고 이제 목을 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가 흐르겠죠. 막 피가 흥건하게 흐르고 막 여기다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막 태우겠죠. 이게 지금 이제 재단입니다. 이렇게 안 보이지만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제 염소들을 막 잡아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들은 제사 지내는 그 동작에 그러니까 이게 이 제사라고 하는 명사가 제사 지내다라는 동사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 지내다라는 동사에 염소라는 게 일종의 객체, 대상, 목적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염소들을 가지고 제사 지내다. 이런 문장인 거죠. 그럼 이제 염소들은 뭐예요? 목적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목적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격으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를 가지고 하는 제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염소를 가지고 하는 제사. 누군가가 염소를 가지고 하는 제사. 누군가가 돼버렸네. 제가 우리말을 너무 파괴하고 있죠. 세종대왕님께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 거는 문맥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 문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조지 오웰이었나? 조지 오웰이 쓴 소설 중에서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 막 돼지가 막 걸어다니고 그러잖아요. 돼지가 막 걸어다니고 소가 걸어다니고 염소가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소설인 경우에는 어떻게 써요? 염소들이 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염소들이 막 사람을 죽여. 그래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막 인신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들에게 신이시여 인간 재물을 받아주소서 우리 염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염소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런 막장 상황에서는 주체가 누구예요? 염소잖아요. 목적어는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염소들이 하는 제사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문맥을 조심해야 돼요. 다른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톤, 로건, 호이의 텐. 지금 이 경우에는 일단 이제 로곤이라고 하는 얘가 지금 일단은 속격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들 으잖아요. 말들 으 그리고 이제 톤 포이의 텐이라는 게 이제 제작자 를 이렇게 되고 있죠. 일단은 속격이고요. 한정적 위치, 수식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동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작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 자체로는 이제 명사죠. 근데 이게 어떤 동사를 암시하고 있어요. 어떤 동작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작하다죠. 아니면 만들다라고 해도 되겠어요. 만들다. 이거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들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넣어보세요. 누군가가 말들을 이제 이 로고스가 이제 로고스잖아요. 이제 이게 말이죠, 말. 이 입으로 쫑알쫑알 하는 그 말하기의 말이죠. 말들을 만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결국에 이제 이 말들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누군가가 뭐예요? 제작자겠죠?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시인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뭐 작가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가 이제 말들을 이제 쓴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작가나 시인이나 뭔가 쓴다라고 하는 혹은 노래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암시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말들이라고 하는 속격, 수식적 위치, 한정적 위치로 표현된 이 명사가 그 암시되어 있는 동사적 동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말들의 제작자를이라고 하는 이 어구는 수식적 위치, 속격으로 인해서 암시된 동사적 동작을 받고요. 그래서 누가 이제 말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한 번 더 나아가겠어요. 왜냐? 맥락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맥락, 문맥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톤, 톤, 아테나이온, 포본. 이거 아까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한 말이죠. 이제 이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톤, 아테나이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속격이고요. 관사 바로 다음에 오니까 수식적 위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미에 따라서 이게 왜냐면 이제 이 포본이 이제 포보스의 대격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 을이잖아요. 이 두려움, 을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동사스러운 의미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 주어로도 쓰일 수가 있고 목적어로도 쓰일 수가 있어서 아테네인들이 가지는 두려움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라고 하는 게 주어, 약간 그 주체, 아니면은 이제 수행자 같은 느낌을 줘요. 근데 이게 아테네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어요. 이건 뭐예요? 목적어예요. 아테네인들이 두려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아테네인들이 두려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테네인들이 두려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맥락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아테네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이집트에 쳐들어간 거예요. 이집트에 쳐들어가 가지고 막 피라미드를 불태우고 나쁜 놈들이죠. 피라미드 불태우고 파라오 죽여 막 뭐 농부도 죽여 뭐 나일강을 막 핏물로 물들여. 그럼 이 경우에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테네인들 이 나쁜 놈들 우리들은 아테네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 경우에 이제 목적어의 의미가 들어간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아테네인들이 있는데 아테네에 누가 쳐들어왔어. 누가 쳐들어왔나 봤더니 스파르타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막 스파르타인들이 막 아테네를 불태워. 그럼 이제 뭐를 하고 있겠어요? 아테네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아테네인들이 누군가를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아테네인들이니까 주어겠죠? 주체겠죠? 수행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그 동작을. 이렇게 이제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럼 이거를 하나만 쓸 수 있냐? 아, 그건 또 아니에요. 이거는 무한 확장이 가능해요. 무슨 소리냐? 그럼 이제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톤, 톤, 아테나이온, 허번.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톤, 투, 폴레무. 이렇게 적으면 이건 무슨 상황이에요? 봐보세요. 이제 지금 보면은 관사, 명사, 관사잖아요. 속격이죠. 속격이죠. 보면은 관사 다음에 바로 톤 아테나이온이 있어요. 관사 다음에 바로 투 폴레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둘 다 이제 속격이고요. 위치상으로 보면 둘 다 이제 수식적 위치예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의로 때려 맞추면 좀 어색해요, 문장이. 왜냐면 이제 이걸 굳이 해석한다면 아테네인들의 전쟁의 공포를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문장이 좀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풀어서 말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 그 어구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테네인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상식적으로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뭐 전쟁이라는 개념이 현인신이 된 거야. 이제 막장이죠. 너무 가지 맙시다. 어쨌든 간에 이제 보통 해석을 한다면 아테네인들이 전쟁을 두려워하다라는 문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테네인들이 가지는 전쟁에 대한 공포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너무 좋죠. 물론 이제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아테네인들의 전쟁에 대한 공포를. 그렇게 해도 뭐 말 되죠. 아니면 이제 아테네인들이 가지는 전쟁의 공포를. 뭐 이렇게 해도 말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자유겠어요, 그거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훌륭한 것이가 되겠죠. 아니면 또 이제 이런 예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Terry
이 예문은 왜 어디서 가져왔냐면,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속격인 명사가 있고 또 다른 명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또 다른 명사도 속격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보세요. 속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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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격 이러면 이제 정신이 혼란스럽겠죠? 그런 것도 한 번씩은 체험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리, 테스, 톤, 아이고 이게 아니지. 라케다이모니온, 아이티아스, 테스, 투, 폴레무. 이렇게 쓰여진 문장에서 일단 먼저 생각하기 전에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ITR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네요. ITR는 책임이에요. 책임인데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은 책임인데 좀 나쁜 책임은 뭐예요? 너 이 새끼. 너 이 새끼가 범인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혐오죠, 혐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지금 이제 페리 속격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페리라고 하는 전치사가 왔고 속격, 속격, 속격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커다란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페리 속격 하면은 페리 속격은 이제 뭐뭐에 대하여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에 관하여, 혐의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런 큰 틀을 잡아놓고 나서 또 속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테스 톤 라케다이모니온 아이티아스 하면은 이 톤 라케다이모니온이라는 이 어구가 지금 테스 바로 뒤에 오죠. 그러니까 관사 바로 뒤에 오니까 얘는 뭐예요? 수식적 위치예요. 수식적 위치고 속격이에요. 그리고 지금 관사를 두 번 써줬죠. 그래서 이제 투 폴레무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얘도 지금 관사 바로 뒤에 있으니까 얘도 이제 속격했다가 이 투 폴레무도 속격했다가 수식적 위치겠네. 그럼 이제 라케다이몬이 이제 이게 지금 그 스파르타잖아요. 스파르타인들의 전쟁의 책임에 대하여 이렇게 되겠어요. 그냥 직역을 한다면 스파르타인들의 전쟁의 혐의에 대하여 이걸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문맥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스파르타인들은 쌈박질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막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사악한 막 전쟁을 좋아하고 다 때려 부셔 이런 인간들이니까 전쟁을 일으키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나쁜 책임을 져야 되는 인간들 그런 거죠. 이 전쟁의 책임은 스파르타인들에게 있어.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문장으로 풀어주면 스파르타인들이 전쟁을 책임 가지다. 뭐 이런 거죠. 전쟁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가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부드럽게 번역을 해준다면 스파르타인들이 가지는 전쟁에 대한 혐의에 관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 주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격도 될 수 있고 목적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속격도 될 수 있고 심지어 그게 한 번에 다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왔잖아요. 하나는 이제 주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되고 하나는 그 목적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되지만 하여튼간에 두 개가 다 나올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눈치껏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또 다른 명사가 지금 명사 수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걔도 뭐로 쓸 수가 있어요? 속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봐보세요. 주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격, 목적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격, 그리고 그 명사 수식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명사도 속격 하면은 속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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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격. 심지어 이제 관사도 끼어 있죠. 그럼 이제 속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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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격. 이러면 어때요? 정신에 붕괴가 와요. 하지만 몇 번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 이제 체험을 해보면 좋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